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상담을 위해 저를 찾아온 그녀는 눈빛부터 정말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오셨는데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고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를 그렇게 몰고 간 사실은 놀랍게도 남편과 내연녀가 그녀 몰래 그녀의 침대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아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집에서 성관계를 맺은 남편과 내연녀,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사연 읽을 때 목소리에서 좀 분노를 느끼셨죠? 네. 정말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잔인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내가 없는 틈을 타서 나의 공간에 누군가가 침입했다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하고, 그냥 이거는 뭐 남편이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걸 떠나서 굉장히 그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기존에는 주거 침입으로 별도로 이제 간통죄는 없어졌기 때문에 주거 침입을 인정을 해서 처벌을 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다른 판례가 나와서 좀 소개도 드리고 제 생각도 좀 말씀드렸으면 해서 한번 사연을 골라봤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1심에서는 주거 침입을 인정을 했는데 항소심 2심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집은 이제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을 하는 곳이니까 한 사람의 승낙을 받고 갔다면 공동 거주자의 한 명의 승낙을 받고 간 것이니 평온하게 집에 들어간 거여서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의 평온이 침해된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할 수 있을지라도 변론으로 형사상으로 주거 침입은 성립될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 저 이 판결 이의 있습니다. 아니 나머지 피해를 침해당한 사람이 어떻게 이 상태가 평온한 상태가 유지된다는 겁니까?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의 이런 피해 침해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 판결 이의 있습니다. 제발 대법원에서 기존의 입장대로 다시 뒤집어서 주거 침입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사연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이렇게 분노하거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법률 주치의가 되고 싶은 유인호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 주치의 유인호 변호사입니다. 네. 법률 주치의 좋네요, 변호사님. 자, 오늘 주제는 데이트 폭력입니다. 데이트 폭력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네, 최근 국회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신고 건수가 작년 한 해에만 2만 건에 육박할 만큼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단순히 계산해 보아도 하루 54건 넘게 신고된 셈입니다. 하루에 54건이라고 하니까 정말 피부로 좀 와닿네요. 네, 오늘 준비한 사연 들어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사귄 지 2달 정도 되었습니다. 매일 만나다시피 할 정도로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제 과거를 듣고 온 후부터였죠. 사실은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전 남친과 동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남자친구는 갑자기 돌변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고 겁이 난 저는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별 통보에 더욱 화를 내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동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제 휴대전화를 빼앗아 잠금을 해제하라고 강제로 시키고 휴대전화 속 전화번호부와 사진, 메신저를 촬영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도를 넘은 행동,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금은 2020년인데 여자친구의 과거를 알고 이렇게 돌변해서 폭력 성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네, 친밀함과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입니다. 이러한 네. 관계가 지속되면 더 안 좋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하나하나 조금 이 남자친구의 행동을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동거 사실을 알리겠다고 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협박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해서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네. 또 해악의 고지와 내용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연의 경우 남자친구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문제, 즉 네. 과거의 동거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운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가 이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또 고지하기 이전의 행동들을 따져본다면 아마 이런 그 해악의 고지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는 절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협박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람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님에게 동거 사실을 알리겠다고 한 이런 부분은 사실 누구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포심을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협박죄가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휴대전화를 강제로 잠금해제해가지고 전화번호 사진을 촬영한 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앞부분에 이제 부모님께 말하신 부분은 협박이고 뒤에 휴대전화를 강제로 한 부분은 강요인데요. 이게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좀 구별 한번 좀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요죄의 구성 요건에 이미 협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요죄와 협박죄는 법적 용합 중 보충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하는 이상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실형 선고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강요죄랑 협박죄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강요죄 구성 요건에 이제 협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강요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예. 강요죄가 훨씬 더 센 범죄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강한 범죄니까. 그래서 처음에 부모님께 얘기한 경우에는 그냥 협박죄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휴대전화를 강제한 경우에는 협박이 포함되었으나 강요한 행위를 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요죄다. 예. 네. 그러면은 이게 강요죄에 해당하면 협박은 처벌을 안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네. 근데 전 조금 궁금한 게요. 이게 지금 휴대폰을 해제해가지고 사진이나 전화번호를 촬영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이 안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선 수사 경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중한 강요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열려져 있는 화면을 가지고 한 경우에도 예.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당시에 좀 수사가 이루어지고 네, 기소가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 사연 중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경찰에 신고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 되게 필요하긴 하지만 당시에 이제 현장에서 신고를 한다든지 현장을 녹음한다는 행동을 하게 되면 가해자를 자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범죄가 종료되고 난 후에 최대한 안전하게 생명과 신체가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에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데이트 폭력은 당연히 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돼야 될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이나 이게 문제가 이런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애정인지 아닌지 경계선상에 있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관계이다 보니 내가 뭔가 신고를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냐 오히려 또 피해자들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신고한 이후에 더 큰 보복이 올까 봐 두려워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복을 두려워한 분들은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이 어떤 조치를 좀 취해 주나요? 사실 좀 그게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법 논의도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가정폭력 범죄에서는 충분히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접근 금지나 뭐 이렇게 이런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법에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일선 수사 과정을 보다 보면 좀 그런 인식이 많이 아쉬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은 아직은 둘이 사귀는 사이지 가족은 아니니까 예. 그로 인해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이 경우에 뭐 여성과 남성과 사이에 어쨌든 데이트나 좋은 관계로 인해서 벌어지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에 준해서 똑같이 격리를 시키거나 접근 금지를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좀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입법 논의까지 변호사님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유인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끝곡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